만나면 좋은 친구 MBC. 현대 사회에서 누구나 크고 작은 통증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벼운 두통에서부터 시작해서 사고나 수술로 인한 심각한 통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요. 이러한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재활이라고 합니다. 네, 재활은요, 이제 더 이상 물리치료 그 이상을 넘어서 분야도 다양해지고 범위도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메디컬 약손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주치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활의학과의 정상아 과장님 그리고 최용민 과장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재활치료하면 운동선수들의 치료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네. 아직도 재활이 물리치료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재활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네. 다시 활동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먼저 정상화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저희가 재활의학 혹은 재활치료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재활의학이란 질병이나 외상 이후에 생기는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서 최적의 신체적, 사회적 기능의 회복을 이제 도와드리고 그리고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의학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재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재활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이 요즘 또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용민 과장님, 이 근로복지공단 직영 병원만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민간 산재 병원들과의 차이점 저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재활치료는 민간병원하고 다르게 예. 근로복지공단에서만 처방할 수 있는 그 집중재활치료와 직장복귀를 위해서 직업능력 강화를 위한 직장복귀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재활치료 구성이 다르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산업재 보상 업무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일을 하다가 다친 근로자들만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실제로는 그 오실 수 있는 환자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산업재해 환자뿐만 아니라 저희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의 건강의 증진을 이바지하고자 지역사회 주민도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환자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는 재활 분야에 대해서 오늘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상아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국내 산업재해가 계속해서 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발생 비율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이 전체 재해율입니다. 전체 재해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보라색은 이제 사고로 인한 사망 인원을 나타낸 것으로 이것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즉 정리하자면 전체적인 산업재해 발생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사고로 인한 사망은 감소 추세에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산업재해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떨어지거나 넘어지거나 혹은 물체에 끼이거나 부딪히거나 절단 등의 유형이 가장 많은데 이는 사고 현장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관련된 유형이 가장 흔하고요. 최근에는 운전이나 배송으로 인한 교통사고라던가 혹은 무리하고 반복적인 업무로 인한 업무상 질병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이런 산업재해로 인해서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부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이 많고 네. 전체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근로자들의 직장으로의 복귀를 위하여 적극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네. 앞서서는 산업재해 유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작업 과정에서 질환이 뭐 한 부위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여러 부위에 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산업재해 근로자들이 장애를 입는 가장 많이 입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네, 발생 기전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낙상이나 떨어짐으로 인해서는 이제 족부라든가 발 뒤꿈치 뼈나 척추의 골절이 흔하고 작업 중에 손가락의 끼임이나 베임으로 인해서 손가락의 절단이나 골절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이제 작업 환경과 이제 잘못된 자세로 반복적인 업무를 했을 때 이제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도 이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반인들하고 또 산업 활동 중에 발생한 어떤 부상은 또 좀 다른 어떤 차이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에 대한 재활 치료하고 산업재해 환자들에 대한 재활 치료하고는 또 차이점이 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산업재해는 대부분 사무직보다는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노동자들에게 많이 발생을 하고 예. 재활치료 이후에 이런 분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산재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고강도의 훈련과 기능 회복을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직장으로 복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한번 무너진 건강은 좀처럼 회복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고들 하는데요. 재활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손가락 등 신체 일부를 잃어버린 분들이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신체 일부를 잃으신 분들은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 당뇨나 다른 혈관 문제로 이제 절단을 하신 분들은 팔다리 혈관뿐만 아니라 심장의 혈관까지 안 좋을 확률이 높아서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조금 높으시고 외상으로 이제 팔다리 일부를 잃으신 분들도 심근경색이나 심부전 등 다른 심장병의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장병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무섭긴 무섭습니다. 선생님, 제가요, 잘 넘어집니다. 덩치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마다 허리를 삐끗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 보면 어르신들이 야, 빨리 냉찜질해라. 빨리 온찜질해라 그러는데 어느 걸 먼저 해야 될까요? 냉찜질입니까? 온찜질입니까? 선생님, 정답은? 네,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네. 초반에는 냉찜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열을 가해주면 그 부위로 이제 혈류가 증가하고 부종이 이제 악화될 수 있어서 초반에는 냉찜질을 해주시고 이후에 따뜻한 찜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산업 현장의 사고들의 유형들을 보면은 추락 사고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부분들이 추락할 때 먼저 딛는 곳이 발을 쾅 디디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무릎 인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만약 무릎 인대 파열이 될 경우에는 무릎 관절염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아니죠? 일단은 인대 자체가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시켜주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네. 무릎 인대 손상 이후에 무릎 관절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이제 움직이시면은 그게 관절면이 손상이 될 수 있고 2차적으로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은 무릎 인대 파열로 지금 치료하고 계시는 환자분들 계실 거잖아요. 이분들이 특히 좀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초반에는 수술이 필요하면 적절하게 수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적으로 본다고 하면 보조기를 착용하거나 적절한 재활 치료를 통해서 근력을 키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제일 중요한 게 의사의 지시사항을 잘 따라주는 거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산업재해에 대한 궁금증 질문 있습니다를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네. 재활치료가 다루는 분야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산재 환자의 재활을 위해서는 우리 신체 부위에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루는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근골격계 재활치료의 유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는 다차원적인 기능 평가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는 관절의 가동 범위라던가 근력, 근지구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먼저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환자의 수상 부위에 따라서 어깨 및 상지냐, 수부냐, 허리냐, 경추냐, 하지냐, 절단이냐로 나뉘고 이에 따라서 집중재활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깨 및 상지 집중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어깨와 팔꿈치를 포함한 부위의 골절이나 근육이나 인대의 손상 혹은 신경의 손상이 있는 경우에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평가를 통해서 관절의 운동 범위와 근력, 통증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환자에 맞게 관절 운동 범위 향상과 근력 향상을 목표로 운동을 하고 있고 통증 조절을 위해서 재활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환자분이 개인적으로 기구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치료사가 1대1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부 집중 재활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손목과 손가락을 포함한 수부의 골절이나 손상이 있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고 다차원 수부 평가에서 마찬가지로 관절 운동 범위와 근력 그리고 수부 악력과 쥐기나 잡기 등 수부 동작과 수부 기민성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에 맞게 관절 운동 범위 향상과 근력 향상, 또한 작업치료실에서 과제지향적인 활동과 미세 동작에 대한 훈련을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 운동 범위 향상을 위해서 좌측과 같은 기구 운동을 시행을 하기도 하고 네. 우측에서 1대1로 작업치료사와 치료를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척추 집중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추간판 탈출증이나 신경근병증 혹은 척추의 골절을 포함하여 경추나 허리에 손상이 있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며 다차원 평가에서 허리나 경추의 관절 운동 범위나 근력 그리고 근지구력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후 환자에 맞추어서 관절 운동 범위와 근력, 근지구력 향상을 목표로 1대1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지 집중 치료입니다. 이는 골반을 포함하여 고관절과 대퇴, 슬관절, 그리고 하태와 발목 관절, 족부에 손상이 있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관절 운동 범위와 근력, 그리고 균형과 보행 능력에 대한 평가를 먼저 시행을 하고 환자분에 맞추어서 관절 운동 범위 향상과 근력, 근지구력 향상을 목표로 1대1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 훈련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절단 집중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절단단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절단된 부위의 윗 관절에 대한 관절 운동 범위와 근력의 평가를 시행하게 되고 상지 절단의 경우에는 의수를 맞춘 이후에 이 의수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 평가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수를 활용해서 일상생활 동작에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요. 하지 절단인 경우에는 의지를 맞추고 균형과 보행 능력에 대한 평가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지 절단 환자의 경우 이렇게 의지를 맞추고 실제로 보행하는 훈련을 같이 시행하고 있고요. 우측에서 보시는 상지 절단 환자의 경우에는 의수를 맞추고 이걸 활용해서 미세 동작이나 수부 기능을 활용하는 훈련을 작업치료실에서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중재활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중재활 치료의 효과로는 관절 운동 범위를 향상시키고 심폐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부력에 의해서 환자의 몸이 뜨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체중 부하하기가 어려운 환자분들의 경우 물 안에서 보행 훈련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운전재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인지 저하로 운전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거나 하지 기능이 손상되어서 브레이크 조작 등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거나 혹은 기존의 운전업에 종사했던 분으로 이제 복귀 전에 운전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좌측에서 보시듯이 운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시행을 하고 있고 또한 실제로 차량이 있어서 승하차 훈련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추신경계 재활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와 척수와 같은 중추신경계 손상 이후에 이제 저희가 중추신경계 상지, 하지로 나뉘어서 평가를 하게 되고 이 평가 안에는 근력이나 이제 수부 능력이나 보행 훈련과 일상생활 동작에 대한 훈련을 같이 시행을 하고 인지나 언어, 연화 치료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봇 재활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뇌졸중 이후 편마비가 오신 분들의 재활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편측으로 그러니까 마비가 있는 쪽으로 이제 근력이나 근지구력 운동뿐만 아니라 보행 훈련 그리고 일상생활 동작 훈련과 인지, 언어, 연화 기능의 저하가 있는 분들은 이에 맞추어서 재활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척수 손상 환자분들의 집중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마비 환자의 경우에는 하지 근력이나 근지구력 운동, 보행 훈련, 로봇을 활용한 보행 훈련이나 보조기를 착용하고 보행하는 훈련들을 같이 시행을 하고 있고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에는 수부, 손의 근력이나 기능이 떨어진 경우가 많아서 이제 일상생활 동작 훈련이나 상지 쪽의 근력 운동을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휠체어 훈련과 운전 재활도 같이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인들의 재활 치료 그러면 아무래도 굳어 있는 관절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고 약해진 근력을 강화시키는 정도 차원으로 재활을 이해했는데 막상 설명을 듣고 보니 직업으로의 복귀를 위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분야별 재활이 또 이루어지고 있구나 걸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재활 또한 치료가 뭐 고비만 넘겼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분명히 골든타임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환에 따라서 중추신경계 내지는 근골격계 질환에 따른 골든타임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뇌졸중의 경우에는 대개 회복의 90% 이상이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고 길게는 6개월을 기능 회복의 중요한 시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에는 수상한 부위나 범위나 수술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재활 기간이 달라지기는 하나 수상 초기에 시기에 맞게 적절한 재활 치료를 받아야 이제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해 주셨던 재활의 어떤 범위도 그렇고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재활이라고 하면 신체적인 또 물리적인 치료를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트라우마 같은 정신적이고 또 감정적인 그런 질환도 재활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어떻게 또 치료가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네네. 초기의 심리평가를 통해서 외상으로 인한 트라우마나 우울증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 의학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로 진료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산재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심리회복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은 자수나 도예나 탁구, 드론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서로 아픔을 공유하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이제 안정감을 찾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산업재해 이후에 가정으로의 복귀든 직장으로의 복귀든 내가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내지는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도 복귀를 돕는 프로그램들이 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산재병원의 가장 특징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직업복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환자의 기본 직무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시행하는데 이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하셨는지,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는지, 그리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몇 킬로까지 이제 취급을 하시는지 먼저 직업 환경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파악을 먼저 하고 있고요. 이후에는 이제 보시는 장비를 사용해서 그 환자의 작업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통해서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카트를 밀거나 당기거나 두 손으로 물건을 옮기거나 이런 동작들을 몇 킬로까지 가능한지 저희가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로 작업할 때 취하시는 자세, 뭐 계단을 오르는지 쪼그려 앉는 자세가 많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그 자세를 취할 수 있는지 또 시간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 이후에 작업 능력 강화 훈련을 시행을 하시게 되는데 이 강화 훈련에는 전반적인 신체 기능 향상을 위한 훈련과 모의 작업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치료실에서는 이제 좁은 길이나 계단, 경사, 사다리 등이 있어서 다양한 작업 환경에 맞게 훈련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칼이나 톱이나 삽이나 이런 공사 현장에서 쓰이는 도구들을 다 구비하고 있어서 실제로 작업을 할 때 취하시는 동작들을 모의 훈련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훈련을 하고 모든 분들이 직장으로 복귀를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가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분들은 내원 초기에 사회사업 상담이나 직업재활에 대해서 평가를 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재활치료를 받는 도중에는 제 일상생활에 대한 훈련이나 개인에 맞추어서 일상생활 보조도구를 제작하고 그것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재활과 장애인 체육활동으로의 연계 또한 도와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입원 환자의 경우 퇴원을 하시게 된다면 퇴원하기 전에 저희가 직접 생활 현장, 그러니까 퇴원하실 집으로 방문을 해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에 안전바가 설치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다던가 혹은 턱이 있는 부분에 경사로를 설치할 것을 추천해드리거나 혹은 목욕용 의자나 이런 것들을 갖추실 것을 저희가 이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직장으로의 복귀를 위해서 맞춤형 프로그램 또 지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산재 환자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직장으로 복귀를 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직업에 복귀한 산재 근로자의 비율이 2014년 53.9%에서 2023년 70.6%로 16.7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네. 10명 중 7명은 직업에 이제 복귀한다는 뜻인데요. 이제 산재 근로자들에 대한 이런 적극적인 집중 재활 치료와 직업 복귀 훈련을 통해서 실제로 직장으로 복귀하는 비율이 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사고의 위험. 지금으로부터 약 2달 전 평소처럼 일을 하던 중 갑작스런 추락 사고로 인해 병원을 찾은 60대의 황상기 씨. 부상은 생각보다 꽤 심각했다. 걷는 것은 물론 팔을 드는 것조차 힘들어 모든 일상생활이 불가했던 상태. 단 한 번의 사고로 평범했던 일상이 한순간 무너졌다. 화물차에 화물을 하역하는 중에 1m 50 위에서 바로 추락을 하였습니다. 헬멧은 써가지고 머리는 괜찮았고요. 우측 회전근개가 다 나왔고 우측 골반 골절 그렇게 나왔습니다. 꼼짝을 못했죠. 그때는 완전 절망감이 있죠. 꼼짝도 못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그 햇빛에 뜨거운데 그냥 누워 있었죠. 그 병실에서 저희가 알려드린 운동 계속 하고 계시죠? 예, 세라밴드 하고 네네네. 이제 당기는 거 하고 네네. 이제 뒤로 하는 거 하고 쭉 하고 있습니다. 네, 환자분은 올해 4월 달에 수술하시고 3개월 뒤에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당시에 어깨 쪽으로 운동 범위 제한이 있으셔서 앞으로나 옆으로 드는 것에 범위 제한이 있으셨고 근력도 약하셨고 통증도 있으시고 이제 이로 인해서 오른쪽으로 이제 일상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불편하신 상태셨습니다. 환자의 경우 어깨와 고관절 등 손상된 관절의 기능과 근력을 끌어올려 무너진 신체의 균형을 되찾는 것이 이번 재활치료의 핵심이다. 황상기님은 광범위한 회전근개 손상으로 수술 후 우리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지 집중 재활 프로그램을 받고 계신 환자분입니다. 현재 2단계에서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하고 통증을 경감시키는 단계에서 다음 단계인 3단계로 넘어가서 근신경 조절 운동 능력 및 근력을 증진시키고 이후 직장 복귀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수술 이전의 삶으로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물리치료 중이십니다. 재활치료 및 재활운동은 환자의 상태와 통증의 정도에 따라 그 방법도 다양한데 물의 부력을 이용한 수중치료의 경우 척추와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을 줄여 보다 원활한 전신운동 및 치료가 가능하다. 수중치료 대상 환자는 크게 근골격계 환자와 신경계 환자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주치의 과장님의 판단에 따라서 수중 처방을 받은 다음에 수중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건강은 물론 개인의 삶과 직장으로 다시 건강이 되돌아갈 그날을 위해 오늘도 의료진과 환자는 내일의 소중한 일상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적극적인 재활치료 이후에도 환자분들은 막상 직업으로 돌아가시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직장으로 복귀하시게 되면은 재수상을 입거나 부상을 입는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작업 능력 강화 훈련을 통해서 미리 직업 환경에 대한 훈련을 반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실제로 환자가 직장에 복귀했을 때 당할 수 있는 재수상이나 부상을 줄여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지난 4월 재활의학과를 찾은 또 다른 환자. 평소에 컴퓨터 작업을 하루 종일 하게 되면은 어깨가 뻐근하고 근육이 뭉친 것처럼 통증이 심해가지고 등 부분이 담이 걸린 것처럼 앉아있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좀 통증이 심했습니다. 아파서. 뒷목 통증으로 인해 고개를 옆으로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다는 한동훈 씨. 통증의 그림자는 목, 어깨 등까지 내려와 그의 일상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는데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 환자분은
진단명으로는 서비칼지아라고 이야기를 해서 척추 후관절의 퇴행성 관절에 의해서 생긴 질환이라고 판단이 되고, 척추 후관절의 퇴행성 관절의 변화는 사무직으로 모니터를 오랫동안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아마 모니터 높이가 굉장히 좀 낮아 있는 상태에서 장시간 업무를 오랫동안 하면서 생긴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고질병이라 불리는 만성적인 경추 통증. 잘못된 자세나 습관으로 경추 부위에 긴장도와 부담이 가중될 경우 그로 인한 2차 질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통증의 원인을 조기에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주사 시술을 하게 된 이유는요, 그 부분으로는 혈류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게 되고요, 약 먹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약물 전달이 좀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약물을 주입하는 게 빠른 통증 경감과 또 병태 생리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 되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처음 보는 이제 오신 환자분들도 그 관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려면은 그 부분에 약을 넣어서 통증이 떨어지는지를 같이 확인할 수 있게 되군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자분은 경추 4, 5번, 5번, 6번에 좀 부종이 있고요. 이전보다는 좀 부종이 좀 가라앉으셨는데요. 아까 여쭤보니까 이전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의 통증 강도로 좀 유지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전보다는 좀 많이 가라앉긴 하셨는데 아마 이제 좀 통증이 좋아지시면서 운동을 많이 좀 안 하시게 되고, 그래서 다시 좀 통증이 좀 생기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움츠러든 목과 어깨를 당당히 펴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 경추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회사에서 점심에 스트레칭 10분씩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뭐 걷기만 하고 있고요. 평소에 볼링과 탁구를 좋아하는데 목이 심하게 통증이 와가지고 잘 하지 못했는데 다 낫게 되면은 재미있게 즐기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가슴을 딱 쭉 피게 되고요. 성악가가 노래 부르는 자세로 유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모니터를 보든지 뭐 태블릿을 보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공이 적용될 수 있는 원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지간한 통증 같은 경우에는 2, 3일 쉬시면은 통증이 좋아져요. 근데 한 2, 3일 지나도 계속되는 통증 같은 경우에는 놔두면은 통증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나쁘게 되는 이유는 분명히 악화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내가 얼마나 나빠졌는지, 그러니까 어떤 원인 때문에 안 좋아지는지를 빨리 깨달으셔서 그것을 이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면은 더 나빠지는 것을 빨리 예방할 수 있게 되거든요. 늦어지게 되면은 손 쓸 수 없게끔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꼭 내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최용민 과장님과 함께 재활치료 전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보는 우리 현대인들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목 통증,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이름들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과장님, 먼저 우리 목 통증에 앞서 경추는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구조적인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사람 몸의 경추는 7개로 뼈로 이루어져 있고요. 흉추는 12개, 요추는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움직임이 많은 부분이 경추가 되겠습니다. 이 경추의 주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람의 시선을 보고 원하는 곳에 고정해서 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이 어딘지 머리를 떠받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곳에서 흔들림 없이 볼 수 있게끔 원하는 곳에 고개를 움직여서 멈추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주요 기능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추 질환이 2008년도 이후로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하고 추계를 보시면요, 2010년도에서 14년까지 그렇게 크게 높지 않겠지만 2008년도 이후로부터 경추 통증 환자는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연령별 목 디스크 및 거북목 증후군 진료 환자를 보시면요, 거북목 증후군은 10대에서 30대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통증으로 발생되는 목 디스크나 경추 통증 환자는 40대에서 60대 중장년층 환자에서 특히 호발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거북목 증후군이 발생하는 호발 연령이 10대에서 30대처럼 생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서 진행을 하고 있게 되고요. 이와 같은 것들이 퇴행성 변화로 점진적으로 진행을 하게 따라서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서 4에서 60대 이 중장년층에서 통증을 발생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경추 질환 환자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데는 뭐 개인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뭐 사회적인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경추 통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흔하게 보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지하철에서 보시면은 아마 10명 중에 9명 이상은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을 것이고요. 네. 또 요즘에 또 수험생분들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자세들 또한 보면 다 고개를 숙여서 무언가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IT 강국으로서 스마트 기기 그들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2014년도 통계인데 벌써 219분, 하루에 한 4시간 가까이는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특히 20대에서 40대 사이에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을 고정적으로 오랫동안 봐야 되는 것처럼 고개를 숙여서 장시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류 평균 연령 스마트폰 이용 시간도 최근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이전보다 조금 더 늘어서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인데, 특히 10대에서 20대 보시게 되면 3시간에서 4시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코로나 전후에 스마트폰 사용이 더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는데, 코로나 전보다 후에 아마 자가격리, 재택근무 이런 것 때문에 스마트폰 이용이 보다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람 머리의 무게는 5kg 정도 되는데요. 이 고개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5kg의 무게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30도 정도만 숙여도 목에 걸리는 머리의 무게가 한 18kg가 되고요. 우리가 뭔가를 집중해서 보기 위해서 고개를 많이 숙이게 되는 60도 정도로 하게 되면은 이 목에 걸리는 머리의 무게가 한 27kg가 되겠습니다. 고개를 앞으로 숙일수록 목에 걸리는 머리의 무게는 급격하게 증가가 되는데요. 이와 같은 이유는 보면은 이 힘을 작용하는 근육하고 작용하는 이 머리의 무게가 앞으로 숙이면서 거리가 늘어나게 되면은 힘이 더 많이 크게 되는데, 이 보시게 되면 이 지렛대의 이 길이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서 굉장히 급격하게 힘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무게가 하중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60도 정도 숙이면 27kg가 부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트에 가서 저희가 쌀 한 포대 이렇게 사서 들게 되면 저도 굉장히 긴장하고 들게 되는데, 그게 20kg거든요. 그래서 쌀 한 포대에 3분의 1이 더 더해진 무게가 머리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쉽게 생각해도 5, 6kg짜리 수박을 그냥 들고 있어도 무거운데 이걸 그렇죠.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 하중 부하가 얼마나 더 높게 걸릴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스마트폰을 보는 자세가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숙여서 많이 보니까요. 예, 그만큼 목에 더 많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 경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 고개를 숙여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서해라든가, 아니면은 도축해서 뭔가 그 고기를 분류를 한다든가, 아니면 생산 라인에서 뭔 품질을 검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정밀한 작업, 세공이라든가 이런 같이 고개를 숙여서 정밀한 활동을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 경추 질환 환자가 더 많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잘못된 자세로 경추에 좀 무리가 올 경우 아무래도 좀 주변 뭐 기관이나 신경과도 또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다른 부위에도 또 이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속적인 하중이 부여를 받게 되면은 근육이 그 일을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근육의 피로도가 현저히 쌓이게 되고요. 근육이 그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중이 어디로 전달이 되냐면 뼈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했던 경추, 그다음에 그 경추체가 만나면서 관절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보시는 후관절 이 부분이 계속 닳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했던 이 척 경추가 디스크 물렁뼈도 이 압력이 지속적으로 받음에 따라서 높이도 낮아지게 되고요. 이 후관절 쪽의 관절도 퇴행성 관절 변화가 일어나서 흔히 아시다시피 무릎 관절의 퇴행성 변화로 무릎 관절염 이렇게 발생하는 것처럼 이 경추의 후관절도 퇴행성 변화로 해서 여기에도 관절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고개를 숙여서 목에 하중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이와 같이 퇴행성 후관절 증후군이나 추간판 퇴행 등과 같은 굉장히 불행한 일도로 연결이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보시는 그 그림처럼 이것은 건강한 환자분의 경추입니다. 아름답게 C자 모양으로 잘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것이 말씀드렸던 퇴행성 변화가 지속적으로 관찰이 되게 되면은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골격들이 자라나오게 되고 뼈가 하중을 받기 위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퇴행성 변화라고 생각해 내시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이와 같은 퇴행성 변화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추는 7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고 굉장히 움직임이 크는데요. 이 위치에 따라서 움직임들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굴곡신전 같은 경우에는 상부 경추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회전 같은 경우에는 이 움직임의 절반 이상은 경추 1, 2번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측골의 대부분은 경추 중간부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이와 같은 고개를 숙여서 뭔가를 활동을 많이 하는 자세일 때 경추 어디에 부담이 가장 크게 발생을 하게 될까요? 상단 상단일까요? 아닐까요? 네, 그래서 예. 주로 발생되는 것은 경추 상단과 중단이 되는데요. 하부 경추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은 이 머리 위로는 증상이 발생되지 않고 목과 이 어깨 등판 쪽으로 발생이 되는 반면에 이 상부 경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진하고 좀 다르게 머리 쪽에 색깔이 좀 칠해져 있게 되죠. 그래서 머리가 이 목뿐만 아니라요, 이 뒷목, 이 측면, 심지어 안구 주변, 귀 주변까지 통증을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이유는 이 1번, 2번, 3번의 이 척수신경이요, 이 3차 신경절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안면부 통증을 이렇게 관여를 하게 돼서 단순히 목뿐만 아니라 안면부, 두통 이런 것까지 같이 동반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나쁜 자세로 인해서 생기는 경추통, 두통은요,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통뿐만 아니라 안구통증, 귀통증, 손발저림, 등판통증, 이명까지 굉장히 다양한 증상으로 가기 때문에 원인은 목에 있지만 환자분들은 이비인후과를 가기도 하고요, 신경과를 가기도 하고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의 이상 신호는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나 목, 경추의 이상 신호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경추에 관한 건강과 재활에 관한 시청자 사연을 모아봤습니다. 선생님,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40대 여성분의 사연이라고 합니다. 최근 일을 마치고 차로 퇴근하는 중에 뒤에서 추돌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사고는 아니었다고 해요. 가벼운 접촉 사고다 보니까 뭐 크게 다친 게 없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일상생활에 그냥 계속 영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일 때문에 장시간 컴퓨터 앞에서 작업할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어지러워지고 찌릿찌릿한 두통이 좀 있다고 하네요. 진통제를 먹으면 증상이 좀 괜찮아지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좀 걱정이 앞서는 모양입니다. 계속 진통제를 먹어야 되는 건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선생님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네. 아마 이렇게 차량이 뒤에서 딱 부딪히면서 고개가 앞으로 이렇게 나갔다가 뒤로 갔다 하는 요런 아마 부상을 입으셨을 거예요. 그걸 저희가 이제 휘플러스 인저리라고 하는데, 앞으로 나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아마 경추 관절에 아마 손상이 있을 거고요. 두통과 같이 동반된다라고 했을 때는 위에 상부 경추 쪽에 아마 손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 증상이 있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제 사무 환경에서 모니터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상을 입고 아마 약해져 있는데, 그래서 약을 먹으면은 경추 관절에 염증이 이제 자극받아서 아마 이 뒤쪽으로 가는 증상이 자극이 될 건데, 염증이 가라앉으면 아마 통증이 좀 줄어들고 아마 그것이 반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쉬거나 그러면은 이제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는데, 아마 업무를 계속 하시게 되면은 부담이 계속 될 거니까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저한테 오셨다고 한다면은 저는 아마 그 해당 부위에 주사 치료를 해서 빨리 염증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약해진 부분으로 이제 다시 재활을 통해서 근육을 이제 강화시키는 쪽으로 아마 하게 될 것 같고요. 악화인자를 제거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마 그렇게 아마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는 그 순간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무조건 병원 가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에도 그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통 딱 부상이 있게 되면은 당시에는 이제 몸에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에서 부상을 잘 모르겠지만, 염증 반응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환자분들이 어디가 아픈지, 또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통증들을 호소하시는 경우를 외래에서 종종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빨리 방문하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사연은요, 영업직을 하고 있는 30대 직장인의 사연입니다. 서비스직이라 고객들에게 깔끔한 인상을 남기고 싶어서 늘 넥타이를 하고 출근한다고 합니다. 평소에 조금 답답한 기운이 있다고는 하는데 가끔
경추가 조금 불편할 때가 있다고 하네요. 이 넥타이가 목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너무 궁금하다고 하는데요. 네, 경추 관절이 안 좋아지는 거는 하중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넥타이 자체만으로는 이 목의 관절에 뭐 큰 부담을 준다든가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넥타이를 굉장히 이렇게 단단하게 꽉 매게 되면은 이 주변에 이제 모세혈관이라든가 중요한 혈관들은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그 정맥이라든가 모세혈관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압력을 너무 세게 가면은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악영향이 좀 미칠 수는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넥타이를 매실 때 손가락 하나, 두 개 정도는 좀 여유를 가지시고 넥타이를 매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 보시는 많은 사장님들이 그 직원들에게 넥타이는 안 매도 된다. 아, 맞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저도 넥타이를 싫어합니다. 경추 건강에 대한 궁금증, 시청자 궁금증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서 경추 질환에 따른 증상들, 저림 현상, 눈도 아프고, 목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꼭 병원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실 만한 증상들이 있겠습니까? 목 아프신 거는 흔히들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또 쉬면은 금세 좋아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휴식을 취하도 이 목 아픈 게 나아지지 않을 때는 다른 원인이 있는지 꼭 감별하기 위해서 병원을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열이 나거나 아니면 밤에 더 많이 아플 때는 이것은 흔한 단순한 원인이 아니고 감염성 질환에 의한 통증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병원에 가서 감별 진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통증뿐만 아니라 이 저림 증상뿐만 아니라 힘이 빠질 때는 신경이 많이 눌려서 나오는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검사를 꼭 받아볼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목 통증뿐만 아니라 허리나 무릎 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낮에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밤만 되면 더 아픈 것 같다라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밤이 되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게 맞는지 네. 그게 사실이라면 왜 그런 건지도 궁금합니다. 아, 네. 많은 환자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낮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다른 업무나 아니면 다른 활동으로 인해서 주의가 좀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 통증을 느끼는 곳은 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복잡하게 되면은 통증을 느끼는 게 좀 누그러집니다. 하지만 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게 되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용한 곳에서 작은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나타나는 통증 같은 경우에는 몸에서 더 크게 느껴질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원인 하나는 우리 몸에서 항염증성 호르몬인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낮에 더 많이 만들어지고요. 밤에는 그것이 누그러지고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우리 몸의 각성 효과와 함께 통증도 많이 조절해주고 있게 되는데요. 밤에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분비량이 떨어짐에 따라서 우리가 낮보다 밤에 더 통증을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단순히 그 문진만으로는 진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도 같습니다. 경추 통증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 방법들이 필요할까요? 처음에 병원에 오시게 되면요. 환자분이 어떻게 아픈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서 이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힘이 어떻게 빠지는지, 어느 쪽으로 저림감이 있는지, 동반되는 두통이라든가 등판 통증이라든가 이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 원인 병소가 어딘지를 크게 감별해 볼 수 있게 되고요. 이게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제 확인하는 차원에서 영상 검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감염성 질환이라든가 다른 자가면역성 질환에는 염증 반응 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하게 되고요. 신경 손상이 얼마나 심하게 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신경 근종도 검사도 시행하게 됩니다. 네, 물론 통증이 왔을 때 이렇게 바로 검사를 받으면 참 좋겠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고 일어나면 좀 괜찮아지겠지, 며칠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경추 통증을 초기에 잡지 않으면 장기적인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아, 네. 우리가 그 목 통증은 너무나 흔하게 경험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 쉬고 나면 좋아지게 되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경추 통증 질환은 점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행되는 원인이 있게 됩니다.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퇴행성 이 변화가 아까 보여드린 사진처럼 진행하게 되고요. 이제 잠깐 쉬면 좋아지는데 이제 쉬지 않고 통증이 발생되게 되면 그때는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퇴행성 변화가 이미 변화가 된 때이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게 느껴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간과하지 마시고 꼭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확인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악화 인자를 없애기 위해서는 병원에 따라서는 재활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를 권유하는 곳도 있고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참 고민스러워지는 환자들입니다. 이건 어떻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게 됩니다.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첫 번째는 힘이 빠질 때, 이거는 이제 6주 이내에 수술을 반드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이때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허리 디스크하고는 다르게 경추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흡수를 좀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경과 속에서 통증을 어느 정도 잘 조절을 하게 되면은 큰 무리 없이 회복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추 통증 환자분들로 내원하시게 되면요, 저희가 흔하게 사용하는 게 가장 먼저 약물 치료가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로 만약에 조절이 잘 되지 않게 되면요, 중재 시술을 통해서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이용을 해가지고 신경 차단술 아니면은 관절 차단술을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 환자분들이 악화 인자를 제거를 하게 되고 이 근육의 힘을 키우기 위한 재활 운동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상부 경추 같은 경우에는 목 통증뿐만 아니라 두통도 같이 동반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편두통하고 꼭 감별 진단을 해야 되는데요.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젊은 여성에서 호발을 하게 됩니다. 고개를 숙일 때 증상이 악화되는 반면에 고개를 돌릴 때는 증상 변화가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경추성 두통 같은 경우에는 중장년층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 고개를 돌릴 때 통증이 심하게 호소를 하는 반면에 숙일 때는 그렇게 증상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저희가 잘 문진을 하여서 이 편두통인지 경추성 두통인지를 감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경추 통증은 제일 처음에 잘 쉬셔야 되고요. 약물을 잘 먹어야 됩니다. 휴식이라는 거는 고개를 숙이는 동작을 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약물이 이런 것들 조절이 잘 되지 않게 된다면 통증 중재 시술을 통하여서 적극적으로 통증을 빨리 끊어줘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일상생활 복귀를 통하여서 재활 운동과 근육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와 같은 경우에서 환자분들이 노출되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문진이나 아니면 환경들을 잘 물어봐서 개인별 질환별 맞춤 재활 치료 운동들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경추 통증이 와서 외래로 오시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서 견디기 못하는 정도로 오시게 되면 이미 퇴행성 변화가 많이 진행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경추 통증을 발생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슴을 활짝 펴면 바른 자세가 되는데요. 옆에서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되면은 몸통에서 머리가 좀 앞으로 나와 있게 되죠. 하지만 가슴을 활짝 피게 되면요, 몸통의 고개가 가까워짐으로써 목에 걸리는 머리의 무게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앉아서 사무 일들을 많이 하시게 되겠죠. 모니터는 반드시 상단 3분의 1의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팔을 너무 앞으로 내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팔을 너프게 되면요, 제가 손을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들고 있게 되면 무겁기 때문에 들 수가 없게 되고요. 그럼 몸을 앞으로 숙이게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머리는 앞으로 숙이게 되고요. 허리에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엉덩이와 등판은 모두 의자 등판에 닿게끔 하셔서요. 이 무게를 다 의자가 온전히 지지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사무실 환경인데요. 이 다른 진료실은 이렇게 바닥에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곳은 이렇게 엄청난 높이로 모니터를 네. 올려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제일 첫 번째 그림처럼 보시게 되면요. 이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고 목이 운동을 하고 있다고,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꼭 바닥에 두지 마시고요. 독서대를 꼭 사용하셔서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는 것을 최대한 올려가지고 목에 걸리는 머리의 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하셔서 공부를 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오랫동안 꼭 열심히 공부를 하시거나 일을 하시면 휴식을 꼭 취하셔야 됩니다. 근육이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피로도가 굉장히 높게 되면요, 처음에 일했던 근육이 일에 근력을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개에 걸리는 머리의 무게가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환자분들한테 꼭 설명드리는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모아서 으쓱 운동이라고 제가 불러드리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척추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이 어깨뼈를 척추뼈에 이렇게 모아줍니다. 그리고 모은 상태에서요, 고기 으쓱 올리는 것처럼 쭉 올려주게 되고 한 3에서 5초 정도 하게 되면요,
이 뒤에 등판 근육이 전반적으로 다 자극이 되어서 이 목 통증에 굉장히 좋게 되고 환자분들한테는 이 운동 한 2, 3주만 하시면 약 먹지 않고 굉장히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을 거라고 설명드리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네. 앞서서 경추 질환의 약물, 치료할 수 있는 약물, 그리고 시술 방법과 예방법까지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네. 재활치료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 목이 머리 또 뇌와 가까이 있다 보니까 뭐 과감한 동작이나 좀 무리할 경우에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요. 이 경추의 재활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머리는 굉장히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머리에 뭔가를 이렇게 자해서 갑자기 움직이게 되면 부상의 위험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들은 권해드리지는 않게 되고요. 근력을 향상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근육이 그 부하를 흡수를 하고 남은 것이 뼈로 전달되기 때문에 근력 향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머리를 고정한 상태에서 하는 운동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 모아서 우스 운동이 대표적인 운동이 되겠는데 이 운동 강도를 멈추는 시간을 늘린다던가 아니면 하는 횟수를 늘린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통해서 근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고요. 이 고개를 멈춘 상태에서 벽을 앞으로 민다던가 옆으로 민다던가 하든 이와 같은 운동을 통해서 정적인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향상하는 것을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서도 분명 한번 언급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냥 치료 시기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지 않고 이러다 말겠지 하시는 환자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사실 편두통하고 경추 질환으로 인한 어떤 증상과 또 비슷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어떤 식으로 또 치료가 필요할까요? 네. 이 정도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하게 퇴행성 변화가 진행하게 되게 되면요, 그 경수신경을 눌러서 사지마비도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목 통증이 있을 때는 가까운 병원에 내원을 하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개를 숙여서 장시간 집중하는 이와 같은 악화 요인들은 꼭 제거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모니터의 높이도 적절한 높이로 잘 조절을 하셔서 예방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TV 메디컬 역속 오늘 이 시간에는 산재 환자와 경추 질환의 통증을 줄여주는 재활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네, 끝으로 정상화 과장님부터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산업재해 환자의 경우 적극적인 재활치료와 직장 복귀 훈련을 통해서 실제로 직업 복귀율이 늘고 있고 자신감을 얻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수상 초기부터 시기에 따른 적절한 재활치료가 장애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최용민 과장님이세요. AI 시대에 디지털 기기는 거의 이제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꼭 알아야 할 원칙들과 꼭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을 명심을 하셔서 경추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나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재활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삶의 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고령 시대에 더욱더 저희가 챙겨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유익한 정보 전해주셨죠. 네. 재활의학과의 정상화 과장님, 최용민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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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수 손상 때문에 이제 보행이 아주 어려우신 분들한테 지금도 이제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착용하고 보행을 일부 도와주는 로봇들이 있긴 합니다. 앞으로 AI 기술이 좀 더 발전하고 그걸 접목하면 조금 더 이제 환자의 의지에 맞게 저절로 이제 보행할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이 상용화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것에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통증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고 안 쓰게 돼요. 안 쓰게 되면은 약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통증이 지속되는 거를 일시적으로 좀 끊어지게 되면은 다시 선순환 구조로 다시 바꿔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열차가 달리게 되면은 이 선로 위에서 쭉 가게 되는데 이것이 종착역이 어디가 될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게 돼요. 아프시다고 했을 때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쉬었는데 2, 3일 지났는데도 만약에 아프다.
밤에 아파서 잠들기가 어렵다. 그렇게 되면은 참지 말고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